하지만 2023년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의 벽을 맞았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 국경을 넘자 남부 지역이 순식간에 전장이 되었죠. 수천 발의 로켓이 하늘을 뒤덮고 무장대원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음악 축제가 열리던 들판은 한순간에 피로 물들었고 거의 1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길에서 기관총을 설치하며 표적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 조직이 왜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기습은 막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끔찍한 안보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사드는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듯 전혀 다른 차원의 작전을 연이어 터뜨립니다. 먼저 적국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2024년 7월 테헤란의 최고 보안 영빈관 안에서 하마스 정치국장 한 예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철통같이 지키는 시설이었는데 이미 그 방 안에는 2달 전부터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출입하는 건물, 최정예 부대가 문 앞을 지키는 그곳에 폭탄이 있다는 것은 방첩 체계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란이 아무리 철통같이 지킨다 해도 이미 내부에서 뚫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해 12월 국방장관이 직접 자국의 소행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2달 뒤에는 헤즈볼라가 쓰던 호출기에 군용 폭약을 심은 가짜 호출기를 만들어 대만 브랜드로 위장했습니다. 헝가리의 유령 회사를 통해 수년에 걸쳐 레바논 조달망에 흘려보낸 것이죠.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고 주머니에 넣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 인내심이 얼마나 될까요? 수년입니다. 폭발은 호출기를 꺼내는 바로 그 순간 일어났고 손과 얼굴에 부상을 입은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레바논 전역병원은 동시에 마비되었고 다음 날에는 무정이 폭발하면서 헤즈볼라 통신망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9일 뒤 수장 나스랄라의 벙커가 폭격당했습니다. 그 좌표를 잡기 위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정보를 쌓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호출기 하나의 정보는 수년, 벙커 좌표는 수십 년에 걸친 작업이었습니다. 모사드의 시간 감각은 평범한 사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층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사드는 자신을 추적하는 조직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적국에 모사드 전담 특수 방첩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장과 20여 명의 요원이 처음부터 모사드가 심어놓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4년 전 대통령 아흐디자드가 CNN 인터뷰에서 직접 인정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잡으라고 만든 조직이 이미 상대편 조직이었던 셈이죠. 방 안에, 주머니 안에, 자신을 쫓는 부대 안에까지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조직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시작은 생존이었습니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80만, 상대를 합치면 수천만이었죠. 지도를 보면 바다 하나 빼고 사방이 자신을 없애려는 나라였습니다. 탱크와 전투기 숫자를 비교해도 주변국 한 나라 분량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한 구도였죠. 80만 대 수천만.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 다음 수를 모르면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1949년 텔아비브의 작은 사무실 하나가 문을 열고 2년 뒤 공식 이름이 붙습니다. 모사드. 히브리어로는 그저 연구소라는 뜻이죠. 첩보 기관 이름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사드에겐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수백만 유대인 커뮤니티. 공식 요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지만 모국에서 연락이 오면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원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면 그날 밤 잘 곳과 다음날 쓸 차가 마련되었죠. 인구 80만인 나라가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 비공식 거점을 가진 셈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사람 네트워크로 뒤집는 구조. 탱크 한 대 없는 도시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작전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모사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조직에 쏟아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밀이지만 정보력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으니까요. 이 네트워크가 처음 위력을 보여준 사건은 1960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중년 남자가 살고 있었죠. 근처 공장에 다니는 평범한 독일계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아돌프 아이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백만 명을 수용소로 보내는 수송체계를 설계한 인물이었습니다. 종전 후 신분을 바꿔 15년 넘게 숨어 살고 있었죠.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사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아르헨티나에 살던 홀로코스트 생존자 로타르 헤르만의 딸이 사귀던 청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때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청년의 성이 아이만이었던 것이죠. 이 정보가 모사드로 넘어갔고 15년간의 추적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전세계 유대인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단서였습니다. 요원들은 몇 달간 미행했지만 15년이 지나 얼굴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귓바퀴의 굴곡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나치 시절 공식 사진과 현장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대조했더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60년 5월 11일 저녁 퇴근 버스에서 내린 아이만에게 요원이 독일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반사적으로 멈칫한 틈에 차 뒷좌석으로 끌어올려 진정제를 투여하고 LR 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입혀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현지 유대인 커뮤니티가 은신처, 차량, 이동 경로를 모두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1962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민간 재판 사형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이 법정에 서서 겪은 일을 증언했고 세계는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 들었습니다. 모사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세계에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위기가 국경 안에서 터졌습니다. 시리아가 골란고 고지대에서 아래쪽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폭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부 군사정보가 절실했지만 외부인이 들어가기엔 방첩이 너무 까다로운 나라였죠. 모사드는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시리아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엘리 코엔 이집트 출신 유대인이었지만 시리아 입장에서는 아랍모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모사드는 먼저 그를 아르헨티나로 보냈습니다. 시리아 이민자 공동체 안에서 1년 넘게 살면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짜 이력을 쌓게 했고 현지 커뮤니티의 추천서까지 갖춘 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시리아 입장에서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류도 완벽했고 추천인도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진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파티를 열고 정치인, 장성들과 친해지면서 코엔은 시리아 권력의 핵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고 국방장관 옆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방차관부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죠. 적국의 첩자가 상대국 핵심 인사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가 아니라 그 사회의 일부가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64년 코엔은 시리아 장교들과 골란고 군사시설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병사들이 땡볕에서 훈련하는 것을 보고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자고 제안했습니다. 키 큰 그늘진 나무였죠. 시리아군은 좋은 생각이라며 요새마다 심었지만 그 나무가 하늘에서 볼 때 엄청나게 잘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진지 위치를 그대로 표시한 셈이었죠. 이 일화는 사실 여부 논쟁이 있지만 유명합니다. 하지만 코엔은 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965년 새벽 무선 송신 중 소련제 전파 탐지 장비에 잡혀 체포되었습니다. 교황까지 감형을 호소했지만 거절당했고 다마스쿠스 중앙장에서 처형되며 시신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코엔의 아내와 새아이는 TV로 그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2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합니다. 1967년 6.1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공군이 골란고 시리아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유칼립투스가 진지 위치를 그대로 찍어준 겁니다. 주요 돌파는 단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처형된 한 남자가 적국 장교에게 건넨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모사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은 5년 뒤에 발생합니다. 1972년 9월 서독 민헨 올림픽 선수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이 이스라엘 숙소를 습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을 일부러 무대로 선택했죠. 선수 2명이 즉사하고 9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22시간 동안 생중계되는 끝에 서독 경찰 구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2달 전 딸이 태어난 27살 펜싱 코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무기를 내려놓기로 약속한 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허탈했습니다. 대회는 하루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었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세계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골다모 총리가 내린 지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관련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라는 것. 이게 바로 신의 분노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려 7년. 대통령 임기 거의 2번 동안 모사드는 한 건의 작전만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새 이름, 새 주소, 새 직업까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로마 아파트 현관 앞, 파리 거리의 차 안, 키프로스 호텔방, 나라를 옮기고 이름을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관 앞에서 혹은 차 시동을 거는 순간 명단의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정밀하고 집요한 추적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1973년 노르웨이 릴레이 한메류에서 표적으로 지목한 남자를 사살했는데 뜻밖에도 모로코 출신 웨이터였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죠. 진짜 표적은 다른 나라에 있었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요원 6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고 노르웨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적 비난도 받았죠. 그럼에도 작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9년 베이루트에서 마지막 표적이 제거되며 7년간의 추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자는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찾아낸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국경도 시간도 새 이름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조직의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수백만 명 학살 책임자를 15년 만에 법정에 세웠고
자국 선수를 죽인 세력에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고 봅니다. 인구 80만의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방패인 셈입니다. 실제로 모사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아이만을 잡을 때 아르헨티나는 주권 침해라며 유엔에 항의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다른 나라 영토에서 사람을 납치한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릴레 함메르에서는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신의 분노작전 전체가 법적 절차 없는 국가 차원의 처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3년 10월 7일 모든 침투 능력에도 불구하고 코앞 기습을 막지 못한 것은 과신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행동이 보는 사람에 따라 정의가 되기도 불법 암살이 되기도 합니다. 정의와 불법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쉽게 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2025년 시리아 정권이 무너진 뒤 모사드는 다마스쿠스에서 물건들을 회수했습니다. 엘리 코헨의 유품 2,500점, 비밀일지, 친필편지, 위조 여권, 다마스쿠스 아파트 열쇠까지 60년 전 교수대에 올라간 남자의 흔적이 모두였습니다. 시리아는 단 한 번도 반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권이 무너지자 결국 가져왔습니다. 아내 나디아는 60년 만에 남편의 흔적을 되찾았습니다. 모사드는 그 60년을 기다렸던 것이죠. 표적을 정하면 수년이든 수십 년이든 째깍째깍 시간을 세며 기다리는 구조. 그 시계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정의였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였을 겁니다. 모사드가 이렇게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작점은 바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주변 국가 5곳이 동시에 침공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80만, 적국을 합치면 수천만에 달했죠. 지도를 펼쳐보면 바다 하나 빼고 사방이 자신을 없애려는 나라였습니다. 탱크와 전투기를 모두 합쳐도 주변국 한 나라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면 승부는 애초에 불가능했죠. 80만 대 수천만.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 다음 수를 모르면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1949년 텔아비브의 작은 사무실 하나가 문을 열었고 2년 뒤 공식 이름이 붙습니다. 바로 모사드. 히브리어로 단순히 연구소라는 뜻이죠. 첩보기관 이름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모사드에게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유대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이들은 공식 요원이 아니었지만 모국에서 연락이 오면 작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요원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면 그날 밤 잠잘 곳과 다음날 사용할 차량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인구 80만의 나라가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 비공식 거점을 가진 셈이죠. 군사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사람 네트워크로 뒤집는 구조였습니다. 탱크 한 대 없는 도시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작전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사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모사드에 쏟아졌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밀이지만 정보력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위력을 세상이 처음으로 확인한 사건은 1960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중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근처 공장에 다니는 평범한 독일계 이민자였지만 그의 본명은 아돌프 아이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백만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는 수송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한 인물이었죠. 종전 후 신분을 바꿔 15년 넘게 숨어 살았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공장에 출퇴근하며 평범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모사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살던 홀로코스트 생존자 로타르 헤르만의 딸이 사귀던 청년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쟁 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청년의 성이 아이만이었던 것이죠. 이 정보가 모사드에 넘어갔고 15년간의 추적의 결정적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단서였습니다. 요원들은 몇 달간 미행했지만 15년이 지난 얼굴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귓바퀴의 굴곡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나치 시절 공식 사진과 현장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60년 5월 11일 저녁 퇴근 버스에서 내린 아이만에게 모사드 요원이 독일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반사적으로 멈칫한 틈을 타 차 뒷좌석으로 끌어올려 진정제를 투여하고 LR 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입혀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현지 유대인 커뮤니티가 은신처, 차량, 이동 경로를 모두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1962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민간 재판 사형이었죠. 생존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했고 세계는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사드라는 이름이 세계에 처음 각인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 재판 직후 이스라엘 국경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리아가 골란고 고지대에서 아래쪽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폭격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내부 군사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했지만 외부인이 들어가기에는 방첩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모사드는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시리아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엘리 코헨. 이집트 출신 유대인이었지만 시리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아랍모였습니다. 모사드는 그를 먼저 아르헨티나로 보냈습니다. 시리아 이민자 공동체 안에서 1년 넘게 살면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짜 이력을 쌓게 했고 현지 커뮤니티에 추천서까지 갖춘 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시리아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고 추천인도 실제 인물이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엘리 코헨은 파티를 열고 정치인과 장성들을 사귀면서 코헨은 시리아 권력 핵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고 국방장관 옆에서 회의까지 참여하는 수준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국방차관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죠. 이제 그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자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64년 코헨은 시리아 장교들과 골란고 군사시설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병사들이 땡볕에서 훈련하는 것을 보고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좋은 생각이라며 요새마다 심었지만 문제는 이 나무가 공중에서 볼 때 진지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적국의 위치를 그대로 알려준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 논쟁이 있지만 너무 유명합니다. 그러나 코헨은 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965년 새벽 무선 송신 중 소련제 전파 탐지 장비에 잡혀 체포되었습니다. 교황까지 가명을 호소했지만 거절당했고 다마스쿠스 중앙장에서 처형되며 시신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새 아이는 TV로 그 장면을 봐야 했죠. 하지만 이 나무가 2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합니다. 1967년 6.1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공군이 골란고 시리아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유칼립투스가 진지 위치를 그대로 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돌파는 단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처형된 한 남자가 적국 장교에게 남긴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모사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은 5년 뒤 벌어집니다. 1972년 9월 서독 미넨 올림픽 선수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이 이스라엘 숙소를 습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을 일부러 무대로 고른 것이었죠. 선수 2명이 직사하고 9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22시간 동안 생중계된 끝에 서독 경찰의 구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2달 전 딸이 태어난 27살 펜싱 코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무기를 내려놓기로 약속한 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허탈했습니다. 대회는 하루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었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세계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골다머 총리가 내린 지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관련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분노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7년 동안 대통령 임기가 거의 2번 돌아가는 시간 동안 모사드는 한 건의 작전만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새 이름, 새 주소, 새 직업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로마 아파트 현관 앞에서, 파리 거리의 차 안에서, 키프로스 호텔 방에서 나라를 옮기고 이름을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관 앞에서 혹은 차 시동을 거는 순간 명단의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정밀하고 집요한 추적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1973년 노르웨이 릴레이 한메류에서는 표적으로 지목한 남자를 사살했는데 뜻밖에도 모로코 출신 웨이터였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이었죠. 진짜 표적은 다른 나라에 있었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요원 6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고 노르웨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큰 비난을 받았죠. 그럼에도 작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9년 베이루트에서 마지막 표적이 제거되면서 7년간의 추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자는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찾아낸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국경도 시간도 새 이름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조직의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수백만 명 학살 책임자를 15년 만에 법정에 세우고 자국 선수를 죽인 세력에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고 봅니다. 인구 80만의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방패인 셈이죠. 모사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아이만을 잡을 때 아르헨티나는 주권 침해라며 유엔에 항의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다른 나라 영토에서 사람을 납치한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릴레 한메르에서는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죠. 신의 분노 작전 전체가 법적 절차 없는 국가 차원의 처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3년 10월 7일 모든 침투 능력에도 불구하고 코앞 기습을 막지 못한 것은 과신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행동이 보는 사람에 따라 정의가 되기도 불법 암살이 되기도 합니다. 정의와 불법의 경계선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시리아 정권이 무너진 뒤 모사드는 다마스쿠스에서 물건들을 회수했습니다. 엘리 코헨의 유품 2,500점, 비밀 일지, 친필 편지, 위조 여권, 아파트 열쇠까지